일단은 산수유나무의 농사부터 먼저 같이 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풀이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한민국의 봄꽃은요. 사실은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하고 우리 시험 범위지? 시험 범위인데 얘만큼 연계가 잘 될 만한 작품이 없더라. 별표 한번 할게요. 중요한 작품입니다. 한번 봐둘게요. 다시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얘는 이미 배웠으니까. 자, 보세요. 얘네들의 주제를 좀 살펴봤을 때 주제는 아름다운 봄꽃의 힘이었습니다. 이 봄꽃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짧은 시였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연계가 될 수 있느냐. 자, 일단 보겠습니다. 공통점. 옆에 제가 포인트 정리해둔 게 이런 부분이 이제 연계작품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시 둘 다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죠? 산수유나무의 농사도 당연히 산수유나무가 자라는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봄이 배경이고요. 얘도 봄꽃을 다루고 있으니까 봄이 배경입니다. 똑같다라는 점에서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기출문제 풀어봐서 좀 알겠지만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치자. 문제가 있다라고 쳤을 때 지문을 주잖아? 지문을 대충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A, B 혹은 가, 나, 시 해서 여기엔 산수유, 여기에는 봄꽃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물어본다는 얘기야. 보통 시험지 앞장에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지.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라서 봄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참신한 발상 별표 한번 할게요. 자, 참신한 발상 우리 그냥 복습하는 거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산수유나무에서 어떤 게 참신한 발상이야? 산수유나무를 어디에 빗대서 표현했지? 바로 나와야 돼. 그치? 농사꾼. 그러니까 농부한테 빗대어서 표현했지. 얘를 사람처럼 표현한 거야. 의인법을 썼다라는 거였지. 그치? 그리고 얘가 사람들을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그 그늘 색깔이 어떤 색처럼 느껴졌어? 노란색처럼 느껴져. 산수유나무 색깔처럼. 그치? 그래서 거기서 오는 참신한 발상이 있었는데 봄꽃에서도 참신한 발상이 있었어. 어떤 부분에서 참신한 발상이 있었냐? 원래 꽃은 부드럽고 연약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디에 찔린다라고 했어? 꽃에 찔린다. 꽃임에 찔려볼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런 점에서 여기도 특이한 발상을 하고 있는 거야. 꽃이 가지고 있는 강한 측면, 회복의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해돼요? 그럼 참신한 발상이 공통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다시 볼게요. 산수유나무의 농사,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는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이런 표현들이 참신한 발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봄꽃은 연약한 봄꽃을 꽃임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참신한 발상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통점, 이게 특히 중요해요. 얘도 중요하긴 한데 자, 꽃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준다라는 게 있죠.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 산수유나무는 인간이랑 대조되는 존재예요. 인간은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지만 산수유나무는 그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휴식이나 위안이나 아니면 위로를 전달해주는 그런 존재예요. 마찬가지예요. 봄꽃도 사람들한테 회복의 힘을 주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긍정적인 걸 줄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 산수유나무는 사람들에게 휴식의 공간이 된다라는 거고요. 봄꽃도 마찬가지로 봄꽃이 사람들에게 주사, 그러니까 꽃임을 맞는 걸 주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회복을 하게 해주는 힘을 전달해주더라. 그런 얘기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런 애들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봄꽃은 어차피 우리가 본문에 했었으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겨볼게요. 자, 보세요.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찔려. 보세요. 부드럽다라는 건 긍정인 거고 찔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 강한 이미지가 있는 거야. 얘 부드러우면서 동시에 찔린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다. 서로 말이 안 되는 게 모순되어서 나왔다라는 거야. 이런 걸 모순적 발상이라고 할까? 모순되어 있는 거. 역설적 발상이라고 하지. 그치? 역설적인 발상, 이게 나름의 참신한 발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역설적인 발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삐거나 부은 마음 금세,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픈 상처가 있었을 때 그게 어떻게 된다? 환해지고 선해진다. 아, 그러면은 이 봄꽃이 가지고 있는 힘이 되겠죠. 회복력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봄에는 아무 꽃임이라도 뭐 해볼 일이다?
맞고 볼 일이다. 이 꽃임 맞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한테 회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꽃침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꽃은 원래 연약한 것인데 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고 참신한 표현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보면 이 두 작품은 굉장히 연계도가 높다. 참신한 발상 쓰고 있고요. 봄이란 주제 똑같고요. 비슷한 식물, 꽃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왔더라. 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형식상의 문제인데요. 물론 이 고전 시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안 하긴 했어요. 하지만 알아둬야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그랬지만 개관을 전체를 달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전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합니다. 자, 평시조로 되어 있고요. 시조입니다. 시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옛날 고전 정형시를 우리가 시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황진이가 썼어요. 황진이는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사람은요, 기녀입니다. 기생이에요. 그래서 이 기녀 기생이라고 함은 선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기녀 기생들도 선비들이랑 똑같이 시조를 잘 지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면 임을 기다리는 절실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녀들이면 당연한 주제예요. 왜냐면 선비들이랑 만나는 일상이 주로 이루다 보니까 선비들에 대한 사랑이나 이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어떤 게 나오냐. 봐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베어내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동짓달 기나긴 밤에 세모 쳐볼게요. 생각해보세요.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이야? 그럼 동지는 우리 1년 중에서 가장 밤이 긴 날이야. 그치? 밤이 가장 길어. 근데 문제가 있어. 밤이 굉장히 클 대자 긴데 이 밤은 어떤 밤이냐? 혼자 있는 밤이야. 이미 떠난 밤이야. 즉, 이미 없어서 외로움이 커지는 그런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은 가능하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는 밤인데 쓸데없이 길기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 허리를 베어내어서 이렇게 뚝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밤이야. 그럼 밤의 한 허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 춘풍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했어요. 춘풍이라고 했으니까 봄바람이 있는 따뜻한 이불이라는 뜻인데 따뜻한 이불이야. 자, 이거 베개고 이게 이불이야. 거기 안에 그 시간을 보관한다라고 치자. 그지? 보관해서 어떻게 하고 싶냐.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동그라미. 그러면 어른이 사랑하는 이란 뜻이야. 사랑하는 이미 오신 날 밤이거든 이라고 했으니까 이 밤은 어떤 밤이야? 누가 있는 밤? 이미 있는 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이미 존재하는 밤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기쁨이 커지는 날이지.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그 동짓달 기나긴 밤 쓸데없는 시간 뭐 했다가 그 이불 아래에 킵 보관해놨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른님 오신 날 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시간을 늘리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굽이굽이 펴서 그걸 늘리고 싶다라는 건데 솔직히 말이 돼요?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시간을 붙잡아서라도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내고 싶다라고 하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서도 뭐가 쓰였다? 특이한 발상이 쓰였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참신한 발상이 쓰였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미리 얘기하면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서리서리 굽이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서리서리는 이렇게 또아리를 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수철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말아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그거를 다시 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굽이굽이는 이렇게 펼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의태어라고 합니다. 음성 상징어 모양을 따라하는 의태어예요. 당연히 생동감을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베어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보세요. 자 밤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허리는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것처럼.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하죠. 그쵸? 자, 봐봐요. 일단 쓸게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그럼 생각해봤을 때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은근슬쩍 어디에도 나왔을까? 산수유나무의 농사에도 나왔어.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그 마지막 줄에 보면 다 끌어모으면 뭐 노란 좁쌀 한 대의 무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치? 몇 대의 무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 근데 그 그림자 그늘은 무게를 잴 수 없는 건데 마치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구체화해서 표현한 거야. 그런 것도 따지면 구체화지. 이런 점에서도 비슷하다. 오케이? 형식상도 비슷하고 참신한 발상이 있다는 것도 비슷하고. 오케이?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특징 둘 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하는 것이 나와 있다. 근데 우리 뭐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히 닷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수치화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는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의 무게가 된다. 이런 구체화된 표현이 나타나고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도 동짓달 기나긴 밤을 허리를 베어내어라고 한다고 해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가 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참신한 발상이 둘 다 드러난다. 이거 중요하죠? 자,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 산수유나무는 그래도 놀았다라는 거, 그리고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도 시간을 물리적으로 보관해서 너랑 함께 있고 싶다. 너랑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특이한 발상이 드러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걔네들의 공통점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네. 자, 뒤로 넘길게요. 뒤에 있는 것도 평시조입니다. 얘도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당연히 그 연관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내용인지만 간단하게 볼게. 길제 500년 도읍지를 옆에 보면 주제 나와 있어요.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와 인생 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500년 나오면 시조에서 뭐일 가능성이 크냐? 고려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려의 왕조는 대략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게 된 것이죠. 고려가 망했을 때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500년 도읍지를, 그러면 500년 동안 그 궁궐터로 잡아놨던, 즉 수도였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궐터, 즉 이거는 어디냐면 고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헤이. 자, 고려를 필마로 돌아드니라고 했어요. 필마는 한 필의 말이란 뜻이에요. 말 한 마리로. 말 한 마리로 돌아드니, 그러면 그 고려 도읍지가 망해가 있는데 거기를 내가 말 한 마리를 타고 딱딱딱 갔을 때 산천 해석하면 산과 내천이잖아. 산과 넷가는 의구하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되, 그러니까 얘는 영원성이 있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자연은 어차피 있는 그대로 있어요. 인간이 떠나든 말든. 오히려 인간이 떠나면 좋죠, 자연은. 자연이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인걸은 간대 없다. 인걸은 뭐냐면 사람이야. 사람은 간대가 없다. 아, 고려 사람들은 거기 있던 사람 다 떠났잖아요. 궁궐에 있던 사람 다 없어졌잖아. 그러면 간대가 없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 가변성이 있어요. 따지면 영원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벌써 감이 오지 않아? 여기도 자연은 변하지 않고 좀 긍정적인 대상인데 인간은 변해버리는 거야. 마치 뭐처럼?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 사람들이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케이? 자연이랑 인간을 대조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즈버는 감탄사. 태평영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무슨 얘기냐? 태평했던 우리 고려의 시대가 모두 다 한순간에 꿈처럼 느껴진다. 모두 다 덧없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드러난다. 라는 형식상의 차원에서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옆에 볼게요. 자, 그래서 포인트.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드러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자연이 긍정이었어요. 휴식 배려, 인간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연과 인간을 대조해서 인간이 조금 더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연은 불변성이지만 인간은 가변성입니다. 그죠? 그거를 비교해서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 특히 이 작품도 인간 대조가 나와 있으니까 인간 자연 대조는 잘 확인해 두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별표. 자, 너무 중요.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크다. 자, 연계작품 4번입니다. 별표 한번 크게 할게요. 자,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라고 하는 건데요. 소재도 비슷하고요. 주제도 비슷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벌써 제목에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숭아나무가 소재야. 뭐처럼? 산수유나무처럼. 그래서 일단 볼게요. 주제. 복숭아나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시 내용 살펴드리면요. 여기서는 복숭아나무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 왜냐면 겉만 치장하고 겉만 예쁘고 속이 별로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거는 나의 편견인 거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복숭아나무가 외로워서 그렇게 남들 눈에 잘 띄게 치장을 해서 우리한테 다가오고 싶은 표현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겉모습을 꾸몄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복숭아나무를 다시 재발견하게 된 거야. 이해돼? 그런 내용의 시야. 그럼 한번 읽어볼게. 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복숭아나무에 대한 뭐가 있었냐? 좀 편견이 있었어. 겉으로 봤을 때 너무 겉으로 치장했는데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야. 편견이 있었어.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흰 꽃과 분홍 꽃이 나란히 피고 서 있는 그 나무, 그게 바로 복숭아 나무죠.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자, 중요한 이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별표. 자,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다. 이거 어디에도 나오죠? 그늘이란 소재가 산수유나무의 농사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늘의 의미는 부정적인 게 좀 큽니다.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의 그늘은 이 그늘을 통해서 얘가 사람들한테 휴식의 공간을 주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이 사람의 생각에 처음에는 복숭아 나무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늘이 있어봤자 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찌끔 해가지고 우리한테 1도 도움 안 되는 그런 그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해돼? 이건 처음에 얘가 했던 오해야. 그런 점에서 이 그늘이랑 봐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 시를 갖다가 해놓고 A라고 해놓고 B 산수유나무 농사에서 나오는 그늘도 노랗다 이렇게 밑줄 쳐놨어. 걔네들을 비교해서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말 이해되세요?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의 차이예요. 비교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긍정하기 때문에 그 그늘을 이제 아마 이때쯤 가면 그 그늘에 대해서 긍정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만 부정이에요. 나중에는 복숭아 나무가 가진 내면의 힘에 대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늘도 긍정하게 될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다시 보면 자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 중요합니다.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그럼 내가 복숭아 나무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알게 되었어. 그 안에 뭐가 있었어? 얘 나름대로의 표현하려고 하는 내면적인 가치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수천의 빛깔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울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복숭아 나무가 사실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치장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 마음을 읽어내는데 내가 참 오래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내가 오해했던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 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산수유나무랑 비슷하게 복숭아 나무도 긍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다시 보면 그래서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에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도치법 저녁에 우는 소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에는 복숭아 나무가 가진 가치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 이 복숭아 나무가 어떻게 보이냐? 심심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심심하다는 건 좀 수수하고 밋밋한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화려하다고 느꼈는데 나중에 수수하다고 느끼는 까닭은 얘가 사실은 겉으로 치장한 게 진짜 잘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다가오려고 했다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그 부담감이 좀 덜해졌다는 의미겠죠. 이해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태도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옆에 공통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게 많습니다. 나무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이 시나 저 산수유나무나 둘 다 나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나무가 우리한테 주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수유나무의 농사는 보면 산수유나무가 외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내면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점에서 유사하고요. 복숭아나무 곁으로도 마찬가지로 복숭아나무의 화려한 내면을 처음엔 오해했다가 내면도 아름답구나 사실 외로웠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복숭아나무와 산수유나무를 소재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소재가 뭐가 똑같다? 그늘이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산수유나무에서 나오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노란 그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휴식, 위안, 배려의 공간을 만든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반대로 복숭아나무 곁으로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내가 오해를 했죠. 그 그늘이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화자와 화자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공간. 봐봐, 이건 내가 어떤 의도로 쓴 거냐면 오해하지 마. 이후, 그러니까 마지막쯤에 이렇게 생각했겠지. 왜냐면 이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깨달았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외로움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나중에는 그 그늘이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본문에서 딱 여기만 놓고 보면 그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에 포커스를 두면은 얘는 부정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까지는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보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만 두고 보면 그 산수유나무에서 나오는 그늘이랑은 대조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의인법, 당연한 얘기죠. 얘네들이 농부인 것처럼 아까 산수유나무에서 표현했고 여기서는 복숭아나무고 사실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진짜 복숭아나무가 아니라 복숭아나무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그렇게만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작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의인법 쓰이고 있더라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4번 시 중요하니까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산수유나무 농사랑 연관되어 있는 연계시고 카메라 워커 바로 갈게요. 카메라 워커 보실게요. 1쪽. 자, 여기서는 제가 어떤 시들을 가지고 왔냐? 6.25 전쟁이랑 연관되어 있는 시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카메라 워커에서는 결과적으로 결말이 조금 비참하죠. 이 나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훈이의 고모되는 나가 어떤 걸 깨달아? 내가 훈이 교육을 어떻게 했구나? 잘못했구나. 근데 잘못해서 후회한다라기보다는 잘못한 건 알겠는데 내가 그러면 훈이를 어떻게 교육시켰어야 됐지? 라고 하는 혼란을 끝나잖아. 그런 점에서 조금 비극적이에요. 희망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시는 희망이 좀 다 있어요. 그거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별표.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요. 6.25 전쟁을 마찬가지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인데요. 옆에 주제 볼게요. 6.25 전쟁의 폭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볼게요. 할머니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할머니가 꽃씨를 받으신다. 할머니가 전쟁을 겪은 마치 고모처럼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래서 꽃씨를 받으신다. 근데 이 꽃씨는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전쟁이랑 대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생명력이야. 그거 있잖아, 얘들아. 왜 내가 당장 내 지구가 망해도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느낌인 거야. 생명력을 할머니께서 얻고 싶어서. 즉 전쟁이 아무리 비참하고 고달파도 꽃씨라고 하는 생명력을 얻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할머니가 꽃씨를 받으셔가지고 그 꽃씨를 심으시는 거예요. 방공호 바로 나왔죠. 세모. 방공호는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들어가는 그 피난처잖아요. 피난처. 해서 얘는 전쟁의 이미지야. 이 전쟁의 이미지하고 생명력이 있는 꽃이 이미지하고 대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쩌다 핀 방공호 위에 어쩌다 핀 채송한 꽃을 받으신다.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어. 전쟁이 나도 방공호 위에 꽃이 핀다라고 했으니까 희망을 잃지 않겠다라는 의미지. 벌써. 그래서 호 안에서 이게 방공호야. 방공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지 않아. 그러니까 전쟁을 기피하고 싶어 할머니는. 말이 숫자 적어주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노엽죠. 전쟁이. 그러니까 전쟁의 비참함이 노엽죠. 마음에 들지 않죠. 그렇지만 할머니는 좌절하지 않고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해. 불만은 있지.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았으련만 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진작 죽었으면 이런 꼴 저런 꼴 전쟁에 참혹한 따위는 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할머니가. 근데 이건 이제 할머니한테 약간 대화처럼 말하고 있어.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셔요. 숫제 말이 적어진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뭐를 받아? 꽃씨를 받으신다. 아까 얘기했죠. 인젠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대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계신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시리라. 그러면 할머니는 되게 미비하고 별거 아닌 생명력이지만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꽃씨를 받는 거잖아. 그치? 그런 점에서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도 물론 그 카메라 워커도 희망을 추구하려고 했던 점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얘는 좀 희망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돼요? 자, 일단 다시 볼게요. 포인트. 둘 다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 거고요. 자, 차이점이 있다면 6.25 전쟁의 아픔, 얘들아 오타야. 아픔에 대응하는 할머니의 태도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잘 생각해보면 우리 카메라 워커에서도 할머니 정도로 등장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의 엄마가 따지면 훈이한테 있어서는 할머니잖아요. 내가 거의 양 엄마였으니까. 그쵸? 그러면 양 할머니쯤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나의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이 엄마도 만만치 않죠. 나 못지않게 전쟁의 피해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은 거는 자기 아들이 문과에 진학해서 이제 전쟁 때 너무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훈이가 문과 가는 것도 반대한 거잖아. 그러면 따지면 할머니는 되게 어때? 소극적이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됐어? 하지마!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이런 소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겪었던 전쟁의 아픔을 사실 훈이가 겪지 않게끔, 즉 훈이로서 전쟁의 아픔에서 벗어났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좀 의존적이에요. 소극적이고. 오케이? 그래서 할머니, 고모의 어머니는 전쟁의 아픔을 훈이를 통해서 대신 회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좀 의존적이라면 여기 나오는 할머니는 자기가 꽃씨를 심었고 자기가 꽃씨를 받아가는 거잖아. 주체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즉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똑같은 6.25 전쟁의 배경으로 하고 있어도 희망을 가지는 태도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구상의 초토의 시. 아마 제가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놨을 텐데 구상이 쓴 초토의 시 1번 하고 연작시여가지고 1번, 7번,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있어요. 그 두 개 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주제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발견한 미래에 대한 희망. 봐봐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들이란 얘기예요. 참고로 초토의 시라고 하는 건 야, 이게 무슨 초토화냐? 라고 할 때 그 초토화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모습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는 거죠. 다 봤어요.
네, 완전히 초토화가 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초토화의 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옆에 보면은 제가 그 초토 의미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옆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토가 검게,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초토화가 되어 있는 전쟁 중에서 뭘 느끼냐? 희망을 느껴요. 자, 봅니다.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제 판잣집,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도 아이들이 열심히 뛰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나도 돌아서 갔어.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내 뒤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한 거냐? 내가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되게 순진무구한 모습을 보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야. 이 전쟁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은 항상 순수하고 밝은데 그 아이들의 미소랑 전쟁의 참혹함이랑 비교가 돼서 더 슬픈 거야. 처음에는 되게 우울했어. 그랬는데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 이거 전쟁의 상황인 거죠. 개나리가 망우졌다. 봐봐요.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우졌다. 아까 앞에서 봤던 방공호 위에 꽃이 피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꿨어요.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에는 앞니가 빠져서 죄 하나 없다. 즉, 소녀는 죄 하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도는 뭐냐면 이 아이들의 미소나 순진무구함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음이 앞장에 선다. 그러니까 희망의 정서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통해서요. 그래서 전쟁하면 옆에 전쟁의 참상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시어, 판잣집, 잿더미, 울상이 된 그림자 뭐 이런 것들이 부정의음이라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관련된 긍정적인 시어는 개나리, 소녀의 미소, 웃음이 앞장서는 그림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마찬가지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희망을 가진다는 점에서 카메라와 워커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 워커 희망 없지만 초토의 시에서는 희망이 느껴지더라. 그런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 시 할게요. 뒤에 있는 초토의 시 8번 있는데요. 얘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전쟁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적균 묘지 앞에서라고 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6.25 전쟁 배경이에요. 6.25 전쟁은 남북 간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적균 묘지가 북한군의 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한군의 묘지 앞에서 이 사람들이 추모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같은 거를 엿볼 수 있는데요. 한번 봐볼게요. 자, 주제 옆에 보시면 적군의 묘지를 보시면서 느끼는 분단 현실에 대한 슬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 현실이 사실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닌데 거기서 오는 슬픔,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동시에 북한이랑 남한이랑 사실 모두 바라고 있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호 여기 줄지어 서 있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그러면 이 넋이 누구의 넋이냐? 북한군의 넋이야. 근데 눈도 감지 못했다라는 건 사람이 되게 급작스럽게 죽었을 때 눈도 못 감고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전쟁통에 죽었기 때문에 전쟁사 했기 때문에 다 억울하게 돌아간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러니까 무덤을 보면서 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걸며 너희가 그 넋이야. 그러니까 북한군들.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이렇게 막 싸우던 관계였어.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우리는 서로 다투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서 그래도 양지바는 두매를 골라서 고이 파무도 때마저 입혔거니라고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실은 죽인 건 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줬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어서 예우를 갖추어서 장례를 치러준 거죠. 그죠? 거기서 오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얘네도 싸우고 싶지 않았겠지. 민간인들이 싸우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군의 모습을 보면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다 죽고 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평화와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되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곳에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돌아가야 될 고향 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무주공사를 정막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와 내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죽고 나서 우리가 비로소 깨달았어.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은 통일이나 화합 내지는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이게 따지면 얘들아 희망인 거야. 그치? 희망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깃들어 있다는 걸 깨달아서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그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소 몇 발, 그 전쟁 상황 중이에요. 아직.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옆에 목 놓아 버린다. 목 놓아 울어버린다 라고 했으니까 따지면 그 목 놓아 울면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냐. 그 북한 병사들의 마음에 좀 치유를 받고 나 또한 그 북한 병사들의 죽음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옆을 잠깐 볼게요. 자, 포인트 보시면 적군 묘지 앞에서 느끼는 전쟁의 아픔과 치유에 대한 의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치유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카메라 워커와의 공통점을 보면 6.25 전쟁에 참혹함이 드러난다는 거는 공통적이에요. 차이점을 본다면 카메라 워커에서는 희망이 좀 드러나지 않는다는 반면에 여기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 되고 화합된다라고 하는 치유의 의지가 특히 엿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행위, 우는 행위를 통해서 전쟁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치유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라는 점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세 개의 시는 전부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이제 6.25 전쟁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맞이하고 있는 희망 태도는 조금 더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그래도 잠깐 5분이라도 좀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그러고 나서 서은이는 제가 말하는 대로 문제 푸시면 되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고치는 거 후다닥 붙이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